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실력 완성 첫 주차죠.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3개월간 두 번째 순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8단원 감정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들을 시간 내서 조금 우리가 공부하긴 했는데, 다시 이제 첫 주차부터 다시 감정평가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내용은 열심히 하셔라, 열심히 하셔라, 열심히 하라 라는 얘기고, 자, 강의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수업 전에 10분 정도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때 10분 동안에 계산 문제도 풀어보고, 해당되는 단원의 암기 코드도 읽으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다. 이 10분 공부가 반복하면 정말로 실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강의 듣고 이해했으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교재를 스스로 읽고 암기할 거 정리하고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읽어보고 설명 들었던 것과 일치하는지,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우리 합격하려면 문제 잘 풀어야 되니까 확인 학습 문제봐, 그 다음에 기출지문 다 읽어보면서 핵심 키워드 정리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어려운 얘기긴 한데 좀 지키면 너무 좋겠다. 가능한 당일 1시간 이상은 좀 복습을 하면 좋겠다. 우리 이제 야간에 공부할 때 직장도 다니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합격하는 게 내가 뭔가 성취감이 크게 얻을 거니까, 고생한 보람을 얻을 거니까 적어도 당일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능한 당일날보다면 빠른 날에 시간 많이 지나지 않게 1시간 정도, 그래서 수업 내용 정독하고 문제와 지문을 풀어보는 걸 이때 당일 1시간 복습 시간으로 가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합격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쉽게 합격하는 거고, 밴드에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 자, 이 강의 내용 보니까 총 우리 12주차까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좀 포인트죠. 1주차, 2주차에 전에 개념 완성 때 8단원 감정평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일부 중요한 건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1주차, 2주차 때는 감정평가 먼저 시작해서 이때 감정평가에서 2주에 걸쳐서 감정평가 마무리하겠다. 자, 감정평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기본 점수 50점을 맞을 수 있으려면 경제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론 처음에 배웠던 거, 수요 공급을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60점을 맞으려면 감정평가에서 가면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고, 80점 고득점을 맞으려면 투자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합격이 목표라면 감정평가 이거 처음에는 좀 공부할 때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또 암기 코드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쉽게 느껴지는 단원이에요. 감정평가를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잘 하셔야 된다. 내가 민법을 너무 못해서 학교는 고득점 맞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투자론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론이 어렵다고 통째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본은 딱 알고 어려운 것들은 좀 버리더라도 기본적인 걸 항상 선생님이 제가 강조했던 거, 시험에 나오겠다는 건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고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실력 완성 때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겠다. 만약에 제가 열심히 강의하겠죠.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어찌되거나 2주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끝내야 된다라고, 네, 제가 계획을 잡았으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봅시다. 자, 테마 50, 가치와 가격 이론 보죠. 감정평가. 자, 192페이지. 스마트 학교론 192페이지, 가치와 가격 이론 보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치와 가격.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었어요. 같게 봤지만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얘기하면 정의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고, 우리 가치는 계속 얘기했었어요. 자, 가치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치가 높으려면 과거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이때 편익은 금전, 비금전을 모두 포함한다. 사실 중요한 건 금전이죠. 수익을 얘기하는데 장래 수익을 땡겨오는 건데 비금전도 가능한 거예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래서 미래 벌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걸, 이걸 가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가치. 그럼 가치는 장래 수익을 땡겨오는 거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 값이다, 현재 값이다, 미래 값이다,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가치는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 자, 얘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격은 다른 개념이에요.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에 의해서? 수요 공급 거래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얘는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드러나는 것이 가격이에요. 그럼 감정평가라는 건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는 거야?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얘를 평가하는 것이 이 경제적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드러난 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은 실제 지불된 거래가 일어나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이걸 가격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지불된이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시점으로 봤을 때 무슨 값에 해당된다? 과거값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얘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고, 자, 한 시점에 한 개만 존재해요. 딱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딱 거래됐던 금액 하나만. 물론 이후에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시점의 가격이 얼마냐 그래도 딱 그 가격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가치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더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면, 자, 넘겨보면, 자, 다음 페이지에 193페이지에 이렇게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 가치, 사용 가치, 교환 가치, 과세 가치, 이 아래 담보 가치, 장부 가치,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럼 잠깐 보면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보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보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 그러면 이건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겠지. 투자자가 볼 때마다 A라는 투자자가 볼 때는 가치가 막 높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겠지만 B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이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장 가치. 그 앞에 보면 시장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시장 가치.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 그래요. 시장에서 이 부동산이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보니까 시장 가치가 10억 정도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10억 정도인데 A라는 투자자가 보기에 이 부동산은 투자할 만한 가치는 한 15억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대. 그럼 A는 이 부동산을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10억이야. 근데 A가 보기에는 15억의 투자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투자를 채택할 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할 때 투자 가치가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주인데 얘가 사용가치예요. 사용가치인데 이 B가 이 건물을 살 때 자수성가해서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이 건물을 딱 하나 샀어. 그래서 인생 전부인 거예요. 얘가 생각에는 시장에서는 10억 정도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B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이거 100억 주도 안 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삶의 전부야, 인생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용가치를 100억으로 부여할 수도 있어요. 100억이 될 수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용가치예요. 사용가치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돈을 버는 어떤 부동산이 아니라 이 B한테는 그냥 인생 전부인 거야. 절대로 내가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용가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지금 보니까 스마트 학교는 22,000원 나왔어요. 내가 살 땐 22,000원이야. 내가 막 이렇게 필기를 했어. 이걸 누구한테 팔려 그래. 너 이거 얼마에 주고 사갈래? 했을 때, 야, 100원 줘도 안 사가.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 때 내가 22,000원 주고 시장에서 샀지만 팔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100원의 가치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걸 시험 볼 때 이걸 나에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 교재로 사용할 때는 야,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시험이 끝나서 합격을 했어. 그래. 재수 없어. 그래서 뗄감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 10원으로 뗄감의 용도로 쓴다라면 10원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다양하게 부여되는 가치를 사용가치라 그래요.
자, 교환가치. 교환은 어디서 일어난다?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가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세금을 부여할 때 가치 등등이 여러 가지 가치가 달라요. 기준에 따라서 시장가치는 10억이지만 투자가치는 15억일 수도 있고 사용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점에 여러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더라. 이 가치인 거예요. 자, 근데 가격은 거래가 전에 일어났던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시점에는 딱 가격이 하나 존재해. 정확히 10억 정도가 아니라 9억 8,650만 원에 딱 거래되면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가격이 또 거래가 되면 또 다른 가격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시점에도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한 시점에서 한 개, 얘는 여러 개, 얘는 주관적일 수 있고 가장 주관적인 건 사용가치와 그 다음에 투자가치, 이런 건 주관적인 투자 가치, 이런 건 주관적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개 정의 기억해 놓고, 가장 중요한 건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나올 개념은 얘예요. 가치는 뭐다? 현재 값이다. 자, 얘가 엄청 중요해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걸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었어요. 무슨 법?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법? 수익을 뭐해서 환원했어. 이거 가격을 정하는 거 뭐라 그래요?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라 그래요. 주된 물건의 평가 방법에서 수익환원법은 뭘 주로 평가할 때? 무형자산 권리 나오면 이건 수익환원법이었어요. 기억이 나죠? 다시 배우겠지만, 자,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보죠.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 중에 누가 근본일까? 가치가 근본이에요. 즉 가치가 높게 형성되면 이후에 시장에서 거래될 때 가격도 높게 거래될 수 있겠네. 그래서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기초이자 근본이다. 자,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가겠지.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런데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된대요. 괴리.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유동성이 작다라고 얘기하죠. 시장에서 10억의 가치가 있지만 건물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얘를 빠르게 급매로 내놨어. 그럼 거래된 가격은 9억일 수 있죠. 그러니까 10억과 9억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즉 짧은 시간에는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면 10억의 가치가 부여되면 당연히 10억으로 거래가 되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놔야 돼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바로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조사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는 없겠네. 왜냐하면 가격과 가치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결국 일치하니까 결국 우리 전에 공부했듯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격과 같은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차이 날 수도 있더라. 개념도 다를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한다 그랬어요. 가치.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어서 거래된 사건들의 결과물인 거고,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치가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걸 목적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의 원칙은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예요. 시장 가치 원칙이에요.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평가해.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평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시장 가치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놔야 돼요. 개념을 정해놨는데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시장 가치 기준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왔고, 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원칙인데 그럼 시장 가치란 뭐냐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뭔가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장통한이에요. 전문가만 거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동산이 있어. 시장에 100명이 있어. 근데 100명에 90명은 10억에 거래하려고 그래. 근데 5명은 12억에 거래하려고 하고 5명은 9억에 거래하려고 그래. 그럼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얼마? 10억. 이 10억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적인 시장이지 뭔가 특별한 시장이 아니에요. 여기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런 말 틀려. 한정된 시장에서 이런 말 틀려요. 항상 감정평가 문제는 속여냈던 부분을 자주 속여내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건 꼭 잘 기억해놔야 돼. 통상적인 시장에서 얘가 핵심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그래서 하나 암기할 때 시장 가치는 이렇게 외워놔야 돼. 시장통 이렇게. 시장통. 시장 가치는 시장통. 통이 뭐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예요. 이때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속여낼 수도 있어. 아직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정통한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을 얘기하지 전문가만 거래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만 거래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 가능성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칙은 이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원칙대로만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내는 의뢰인이 감정평가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감정평가해 오래.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가지고 돈 주면서 담보가치를 평가해야지. 내가 필요한 게 담보가치인데 시장가치만 평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가 아닌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령에 다 규정해 놨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법령에 다르게 해라고 하면 법대로 해야지 당연히. 우린 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할 때 돈 내는 의뢰인이 이렇게 해달래.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세 번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통념상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인정된다라면 3가지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타당이라고 나온다라면 시장가치가 아니라 뭘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외워놔야 돼요. 나중에 그대로 또 나와. 자, 이럴 때는 자, 시장가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온다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시장가치가 아닌 걸로 평가했어. 자, 그러면 이 시장가치가 아닌 가치가 법에서 어긋났는지를 검토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해야 되겠지 당연히.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내가 시장가치가 아닌 걸로 평가했어. 그럼 시장가치가 아닌 원칙이 법에 어긋나는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내가 평가를 하려고 한다라면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등을 뭐 해야 된다?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돼. 단 하나는 안 해도 괜찮아. 하나, 적법성이 중요해요. 법에 어긋났느냐. 근데 보니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 규정이 있어서 법대로 했대. 그럼 적법성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시장가치 외로 했을 때는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되는데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로 했을 때는 적법성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적법성을 검토했더니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얘가 적법성이 결여됐대. 법에 어긋났대. 그럼 해야 돼?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겠지. 꼭 감정평가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잘 정리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칙은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떤 가치? 시장 가치를 평가한다. 시장 가치는 뭐냐 그러면 시장통,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순조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해요. 자, 근데 원칙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이유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타당 이렇게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과 다르게 했으니까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대. 그럼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 이 흐름 나중에 그대로 또 나오고 시험 문제 요즘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고, 자, 시장 가치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4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배운 게, 자, 가치와 가격이 있는데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치가 가격을, 얘가 기초이자 근본이었죠. 그래서 얘가 높으면 얘가 높게 거래될 수 있죠. 얘와 얘는 단기에는 뭐 될 수 있고 괴리된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요. 여기에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세 가지 요인이 있대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뭐가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면 뭐가 다른 거야? 여기에 나라마다 문화, 문화, 정책, 규제, 행정 여러 가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나라가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걸 통틀어서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그럼 나라가 같으면 일반 요인 같을까요? 같겠지 당연히. 나라가 다르면 일반 요인이 다르대. 그럼 나라가 같으면 일반 요인이 똑같겠지.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은 모두 일반 요인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일반 요인. 근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은 같은데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강원도에 있냐, 부산에 있냐, 서울에 있냐 다를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이걸 지역 요인이 달라서라고 얘기해요. 지역이 달라서, 지역에 따라.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부동산도 있겠지. 그 지역 요인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 있어. 근데 지역 요인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은 있어 없어요? 없어. 아파트 30평 아파트라고 해도 같은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성? 개별성. 자,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걸 이걸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일찍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일찍에. 근데 앞으로 이제 가치 형성 요인에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을 별로 안 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만 우리가 다룰 거니까 일반 요인은 똑같겠죠. 자, 지역 요인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근데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어. 절대로.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있다 없다? 동일할 수 없다요. 동일이 불가능해. 공유도 불가능하고 동일할 수가 없다.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있는데, 자, 얘가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발생은 가치를 크게 발생하는 거야. 가치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질 때 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0부터 시작해서 커질 때 발생이란 말을 써요. 가치가 커지려면 발생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되냐라고 할 때 이런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얘가 만들어져서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전할 수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에요. 내가 부동산인데 거래할 수가 없어. 그럼 가치 커져 안 커져? 안 커져요. 거래할 수가 있어야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희소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상대적 효성은 뭐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야 돼?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부족해야 돼요? 공급이 부족해야지. 살려는 사람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적게 있을 때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 상대적 희소성, 효용성. 어떤 부동산의 가치 커지려면 그 부동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성질이 커야 돼요. 이걸 가장 만족을 주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효용성. 이때 우리 외웠어 이미. 주거용은 가장 중요한 성질이 만족을 주는 성질이 뭐?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각 용도에 그 만족을 주는 성질, 효용성이 잘 맞아떨어져야 가치가 커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의 가치가 높으려면 뭐가 커야 돼? 쾌적성이 커야 돼. 상가의 가치가 높으려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야 돼. 공장의 가치가 커지려면 생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뭘 만든다? 가치를 만든다. 가치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암기할 때, 자, 일단 첫 번째 암기할 때 일지매형이 있어. 일지매형은 누구냐면 일지계야. 일지매형, 일지계가 발이 어떻다? 이상효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형, 일지계, 발, 이상효유 이렇게. 자, 그러면 발생 요인이 형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형이 발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형이 발에게. 그래서 형성 요인은 일지계, 발생 요인은 이상효유래요.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가치는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요? 세 개가 다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같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만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형 일찍의 발 이상효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얘는 단기적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더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데 어떤 가치를 다르게 형성할 거냐, 어떤 가치에 다르게 만드는 이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준 가치는 뭐였어요? 감정평가 기준 가치. 시장 가치였죠. 자, 그럼 보죠.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게 형성 요인이죠. 그러면 얘들이 다르면 시장 가치만 다를까? 투자 가치도 다를까? 투자 가치도 다르겠지. 사용 가치도 다르고 과세 가치, 장부 가치도 다르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요인은 여기에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오면 안 돼. 시장 가치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모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남겨야 돼요. 외워놔야 돼.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 시장 가치라고 나오면 안 된다. 우리가 시장 가치 원칙을 배웠다고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형은 누구에게? 발에게 영향을 미치고 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발의 유기적으로 작동,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가치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커지면 이후에 거래될 때 가격도 높게 거래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치 가격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 일찍의 발 이상효요. 자, 이때 가치는 무슨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무슨 가치를 다르게 형성,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은. 자, 가치 발생 요인 이상효유 한번 보죠. 이상효유.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될 수 있어야 가치 커진다라는 얘기고,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재화의 성질을 얘기할 때 이때 주거용은 쾌적성이 중요하고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유효수요는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사려는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렵지 않지. 이상효유라고 얘기할 때 상대적 효성은 뭐에 비해서 뭐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죠.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기억해놔야 돼요. 수요는 뭐라고 배웠냐면 실제 산 거예요, 사려고 하는 거야. 사려고 하는 욕구를, 마음을 수요라 그래. 수요는 사려고 하는 욕구, 마음을 수요라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뭘 얘기하냐면 수요 얘기하는 거야. 수요에 비해 이걸 충족해주는 수단이 뭐냐면 살려고 하는 걸 만족시켜주는 게 이걸 공급해주는 거지.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쉽게 얘기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데,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욕구에 비해 충족 수단이 부족한 걸 얘기할 때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생 요인에 이상 효유 4개가 있고 학자마다 야 3개만 있으면 돼 라는 학자도 있고 야 4개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거 3개냐 4개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발, 이상, 효유 이렇게 있더라.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가치는 하나의 시점에서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사용 가치, 과세 가치, 교환 가치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자,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가치와 가격은 같아요,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네. 자, 3번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한다. 맞아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갈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뒤에 주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이라고 나왔어. 화폐 가치. 얘는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지. 이건 맞는데 화폐 가치가 나왔어요. 우리 화폐 가치 언제 배웠냐면 인플레이션 배웠네. 자, 그러면 인플레 한번 생각해 보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뭐해? 물가가 오르죠. 화폐 가치가 뭐해? 하락하죠.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물건의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이게 같은 현상이에요. 즉 물건의 가격, 얘가 가격이야. 물건의 가격이 오를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도 물건이야? 물건이죠. 자, 그러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이건 속임수야. 부동산 가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올랐대.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가 오르면 물가는 뭐해? 떨어져야 돼.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은 뭐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화폐 가치 나오면 뭘 떠올려라? 인플레이션을 떠올려라.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건의 가격과 화폐 가치가 반대로 움직였어요. 항상 물가 화폐 가치는 반대야.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학개론 배웠으니까 물가가 10% 올랐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가가 10% 올랐다? 물건의 가격이 10% 올랐다는 건 돈의 값어치가 10% 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 화폐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여야 돼, 얘가 두 개가. 그래서 이거 하나 주의. 속임수로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으니까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화폐 가치 나오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편익을 유형, 무형, 금전, 비금전,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는 건데 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한 값이에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에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치는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현재 값이다. 자, 시장 가치 얘기할 때, 자, 시장통이라 그랬어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총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가 자발적인 거래할 경우에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 감정평가 기준 가치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냐라고 하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자, 근데 항상 시장 가치로만 하는 건 아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올 거야 또. 일단 위에 보죠.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자, 형에 뭐 있다? 일찍에 누구에게? 발에 영향을 미치고, 발에 뭐 있다? 이상 효유. 얘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뭘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얘가
가격에게 영향을 주겠다라고 배웠던 거죠. 자, 형성 요인에는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교환 가치, 과세 가치 모든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여기 별표. 자, 형성 요인 나오면 경제적 가치 일지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딱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에서 용어 정의가 나오면, 가치 형성 요인 나오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딱 눈에 띄면 땡큐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가치 발생 요인에 이상 효유가 있었어요. 이상 효유, 이전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들이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서로 상호 유기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치가 발생한다. 맞고, 형이 누구에게?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맞지?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희소성이란 상대적성을 얘기하는 거죠. 뭐에 비해 뭐가 부족한 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거.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걸 희소성이라고 한다. 자,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시켜주는 재화의 특성, 능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다르지. 효용성은 주거지는 뭐?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용도에 따라 만족을 주는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33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자, 시장가치 기준에 대한 원칙은 시장가치 기준이었어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뭘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맞지? 시장가치 기준 원칙. 자, 그런데 여기 법령과 법인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에 딱 체크가 돼야 돼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네. 그럼 이건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야? 외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맞지? 세 번째 보니까, 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어. 이것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세 번째네.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뭘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지? 4번에 보니까, 자, 의뢰인의 요청 이렇게 나왔네. 이건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네. 자, 요청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을 평가했대요. 자, 그러면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돼? 안 할 수 있어? 해야 돼요.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뭐 해야 된다?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 뭐?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는 검토해야 돼. 의뢰인 요청할 때는 해야 되고,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적법성이 결여됐어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 있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 시장가치 기준이었고, 시장가치는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시장통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문 봅시다. 196페이지에. 자, 틀린 것만 우리 빠르게 확인해 보죠. 가격은 현재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과거 값이야. 거래된 금액이에요. 지불된 금액, 거래된 금액.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로 당겨온 거죠. 예상한 미래값이 아니라 환원한 현재값. 장래 편익을 환원한 현재값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자,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이다 라고 나왔어요. 시장 가치는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시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물론 주관적인 가치는 투자자가, 자, 주관적인 가치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용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장 두 가지가 투자 가치, 사용 가치인데, 여기 투자자가 나왔죠. 투자자가 부동산에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뭐를 얘기하냐면 투자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는 사용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교재를 수업용으로 사용한다라면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근데 합격해서 뗄감으로 쓸 때는 10원의 가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찢어가지고 딱지 만들면 뭐 더 적은 가치가 있을 수,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건 사용가치, 투자자가 갖는 건 투자가치 이렇게 나와야 되고, 넘어가서 6번에 보니까 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뭐 한다? 오차가 발생하거나 괴리될 수 있고 라고 나와야 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일치되는 경향을 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8번에 보죠. 얘가 28에 나왔던 거예요. 시장 가치는 기준 가치죠. 기준 가치. 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 뭐라고 나와야 돼? 통상적인 시장에서, 시장통이라 그랬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나와야 되고, 나머지 지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나머지 그냥 쭉 읽어나가서 말로 하는 건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속여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 중요한 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장통 이렇게. 자, 뭐 9번 10번 봅시다. 9번에 법령의 규정이 있대요. 아, 그러면 이건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가치지. 그러면 시장가치가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여기 보니까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왔네. 아, 이것도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경우고. 자, 11번 보죠. 의뢰인 요청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두 번째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죠.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가치의 적법성 등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돼, 안 해도 돼? 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거?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법령 규정이 있을 때. 자,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데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시장 가치만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하고 다음 주에 감정평가 끝내야 돼.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테마 51 보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얘는 진짜로 내용을 내가 잘 몰라도 이것만 딱 암기해도 답은 다 풀려요. 딱 다 풀리는데, 그래서 처음 배우는데 야, 암기만 해 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부끄러워.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고 이해는 시켜줄 테니까, 중요한 건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2개 암기하면 돼. 이거 2개 암기하면 되고, 이거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려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자,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할까요? 지역을 분석하겠지.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할까? 개별적으로 내가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을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이제 자세히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가 분석할 때는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넓게 분석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 주변 넓게 분석이 끝나면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그 물건을 자세히 분석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선행 분석이고, 지역을 넓게 보는 거니까 전체적이고 거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바탕으로 하여 지역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분석할 거예요. 얘는 나중에 하는 거니까 후행이고, 이제 작게 미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자세히 분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설명을 해주겠는데 꼭 이걸 이해해야만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암기하는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고, 바빠서 안 하고 싶은데 잠깐 고민했어. 네,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이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이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을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가 더 중요해? 아니 외부 환경이 중요해? 무조건 외부 환경이라 그랬어요. 외부에 영향을 받는 것이 감가 중에 가장 큰 감가, 경제적 감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먼저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이 부동산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죠.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가 사우동에 있냐, 풍무동에 있냐, 감정동에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 다르다는 건 그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에 지역의 영향을 받을 때 지역의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하나의 범위를 정해요. 이렇게 범위를 정했어.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모두 다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지역 요인을 받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인근 지역. 그럼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요인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들의 지역 요인은 같아, 달라? 같아요.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 공유될 수 있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요인이 동일한 대상 부동산을 속해 있는 이 영역을 잡는 걸, 이 영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인근 지역. 자, 그럼 인근 지역 정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 뭐 어떤 요인이 동일하다?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이 동일해요. 우리가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다룰 거니까 형성 요인에 일지계가 있는데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분석할 때 지역 분석을 할 건데 지역 분석은 첫 번째, 이 지역은 인근 지역을 먼저 분석해요. 자, 그러면서 이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여기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의 뭘 판단할 거냐면 첫 번째, 표준적 이용을 판단해요. 표준적 이용. 표준적이라는 건 일반적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용. 얘가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어.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여기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럼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 내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부동산들의 일반적인 이용이 어떤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져보는 이유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변의 부동산들이 공업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또는 묘지를 막 있어. 묘지가 공동묘지 같은 게. 그럼 가치를 나쁜 영향을 주겠지.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주변의 용도, 이용을 따져보는 거야. 일반적인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가격 수준을 따져봐요. 가격 수준, 가격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정도. 자, 이 부동산이 30평 아파트예요. 30평 아파트인데 이 지역에 있는 30평 아파트들의 가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0평의 아파트 정도가 얘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된대. 7억 정도. 이걸 따져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다르죠.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부동산이지만 사우동에 있냐, 풍무동에 있냐, 감정동에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부동산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줘서 얼마의 가치 정도 형성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봤더니 7억 정도가 형성됐대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대상 부동산을 속한 지역은 경제적 가치에 7억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이 지역이 얼마나 지역적 요인이 경제적 가치를 높이냐를 알아보려면 얘 하나만 알면 안 되고 인근 지역과 비슷한, 유사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유사지역을 많이 잡는 거예요. 유사지역 A, 유사지역 B. 얘는 유사지역 A, 얘는 유사지역 B.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하기만 한데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떨어져도 돼? 멀리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유사하기만 하면 돼. 여기에 30평 아파트를 따져보니까, 아파트에 보니까 얘는 한 12억 정도 해. 얘는 보니까 3억 정도 해. 자, 그렇다면 거의 유사한 30평의 아파트가 이 지역에 있으면 7억 정도인데 이 지역에 있으면 12억이고 이 지역에 있으면 3억 정도래요. 뭐가 다른 거야? 지역이 다른 거지.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을 속해 있는 이 인근 지역의 지역적 요인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열세할 거고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우세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인근 지역이 이 부동산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역 요인을, 즉 지역 요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을 따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고 지역 요인이 동일한 공유되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유사 지역을 이걸 분석할 건데 얘와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동일 수급권.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어야 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뭐와 유사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인근과 유사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감정평가는 동일 수급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일 수급권 내에서 일어나야 돼. 자, 이 분석을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끝나면 이제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일어나요. 개별 분석. 이 개별은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단해요. 최유효 이용. 자, 이게 아파트래. 아파트의 가장 좋은 이용을 하려면, 즉 가장 높은 가치를 형성하려면 얘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30호 아파트의 가장 좋은 이용을 따져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30호니까 화장실은 몇 개 정도가 좋을까? 2개 정도. 얘가 복도식이 좋을까? 계단식이 좋을까? 계단식이. 15층 된다면 엘리베이터 한 2개 정도 빠른 게 있으면 좋겠지. 주차장은 한 세대당 2개 이상 되면 좋겠지. 나무 많이 있어서 친환경이면 좋겠지. 내부 공간은 적당한 공간을 이루고 있어 냉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가장 좋은 이용을 따져봐요. 자, 그래서 봤더니 실제 이 부동산의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건데, 개별 요인은 뭐냐면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뭐라고 얘기할까? 배웠지? 엄청 중요하다. 뭘 얘기해요? 내부 구성 요소는 이거 설계, 설비 등이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설계, 설비 등의 내부 구성 요소를 보니까 이 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야. 그럼 감가가 일어나겠네. 감가.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협소하고 엄청 느려. 감가가 일어나겠네.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럼 감가가 일어나겠네. 주차 대수가 지하 주차장이 없어. 시장 주차장만 있는데 항상 이중 주차하고 막 빼고 밀고 해야 돼. 감가가 일어나겠네. 그래서 최유효 이용에서 이 실제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들을 따져보니까 최유효 이용과 어긋난 게 많아. 감가를 시켜. 그래서 결국 감가가 돼서 구체적 가격이 얼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중요한 포인트. 자,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봤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개별 분석에서는 뭘 본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등이 어떠냐를 봤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전에 배울 때 감가 요인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물, 경, 기. 물리적,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경제적, 외부 환경. 기능적, 내부 구성 요소. 이 3가지가 감가였죠. 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얘는 무슨 감가를 따질까? 외부니까 경제적 감가를 따질 거예요. 얘는 내부 구성 요소니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를 따지겠네. 이때 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한 가격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이고,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올바르게 균형 잡혀진다가 균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결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책 안 넘겨도 괜찮아. 안 넘겨도 돼. 이것만 봐봐. 자, 가격 원칙이 있는데 중요한 가격 원칙이 2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가격 원칙 문제가 나오면 딱 2개만 알면 답을 다 찾았어. 2개만 알면 총 13가지의 가격 원칙이 있는데 2개만 알면 답을 다 찾았대. 그럼 나눈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이 2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합의 원칙은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려면 뭐와? 외부 환경과 뭐 할 때? 적합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합의 원칙에 맞지가 않았어. 위배됐어. 감가가 일어나겠지.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가주택 지역에 저가는 싼 집 아니야? 무슨 집? 낡은 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배웠을 때. 그러니까 낡은 집이 있는 지역에 고급 주택 새 집을 잘 지었어. 그럼 얘 가치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정상으로 낮아지는 거, 이거 적합원칙에 위배된 거예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적합의 원칙에 위배돼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 거예요. 적합과 경제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내부 구성 요소의 설계, 설비 등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다? 설계, 설비예요. 설계, 설비. 자, 내부 구성 설계, 설비. 예를 들면 큰 상가가 있어. 큰 상가가 있는데 얘가 3인승, 5인승 엘리베이터 작은 게 하나밖에 없어. 엘리베이터 설비가.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근데 내부 구성 요소가 잘 결합이 있어야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균형과 기능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상 아파트가 유사 아파트에 비해 화장실 한 개가 적대. 설계가 뭔가 잘못됐어.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무슨 감가가 나타났다?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이 위배됐다?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설비를 내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설계, 설비는 이건 기능적 감가지. 무슨 원칙이 위배돼서? 균형의 원칙이 위배돼서.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적합의 원칙과 경제적 감가는 다 뭐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균형의 원칙과 기능적 감가는 뭐에 의해서?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야. 자, 이걸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역 분석에서 외부 환경을 따져봤어요. 그럼 무슨 원칙을 본 거야?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에 맞냐 안 맞냐를 본 거예요. 그럼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겠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나타나겠지라고 경제적 감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개별 분석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을 따져봤을 때 이 실제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가 가장 좋은 이용과 맞지 않으면 감가를 시켰어. 이때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의 감가니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이 위배되면? 균형의 원칙에. 그럼 이 개별 분석에서는 균형의 원칙을 얘를 다루면서 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를 이걸 해서 구체적 가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길었지만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고 바탕으로 암기하면 돼. 암기합시다. 자,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거죠. 먼저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내가 분석하려는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대상 지역. 여기는 단어 다 외워야 돼.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뭘 볼 거냐면 표준적, 일반적인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할 거야. 구체적인 가격이 아니라 가격 정도가 얼마나가 되냐. 다른 지역의 가격 정도와 이 인근 지역의 가격 정도를 비교해서 이 대상 부동산 있는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역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할 때 지표수 이렇게 외워놔야 돼. 지표수. 지역 분석에서는 판정하는 두 개가 뭐다?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별 분석이 일어날 건데, 얘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해서 이걸 바탕으로 최유효 이용, 가장 좋은 이용을 따져봐서 이 내부 구성 요소를 따져봐서 맞냐 맞지 않냐를 따가지고 감가를 시켜서 결국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얘를 하나 완벽히 외워놔야 돼. 지표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은 개별 분석에서 하는 거고, 지역 분석에서는 지표수. 자, 이때 이제 어떤 거와 관련돼 있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이미 외웠어. 부동성에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라고 외웠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보는 거예요. 외부. 지역이죠, 지역.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외부 지역. 무슨 성? 부동성. 없으면 뭐? 인접성. 그 다음에 경합.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거 1단원부터 외웠던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그러면 개별 분석은 자,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자, 얘는 뭘 보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야. 이게 뭔지 중요해요.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내부 구성 요소에 내부 무슨 성? 개별성. 내부 계획의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기형. 이렇게 내부에 있는 개 두 마리가 기형적으로 잘생겼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외워도 괜찮아요. 꼭 내가 하라는 방식을 따르라는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 자, 외부에 있는 지역의 부인들이 경합한다.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계획의 기형.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합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 경합. 기형이 떼어놓을 수가 없어.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 이 경제적 적합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보는 거고, 기능적과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어. 결국은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우리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는 거. 그래서 지역 분석을 외울 때 첫 번째 지표수 이렇게 외워놔요. 지표수. 지역 분석은 두 개를 판정해. 뭐를? 표준적 이용과 수가 가격 수준. 이렇게 두 개 판정하고, 자, 관련되어 있는 건 외부 환경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끝내야 돼. 개별 분석은 내부 계획의 기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것만 암기해도 답은 다 풀려요. 암기해야 되고,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왔을 때 무조건 맞아야 돼요. 지표수,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안 외웠다 그러면 맞아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이 있었어요. 인근 지역이 있었고, 얘와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했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 용어 세 개가 또 엄청 중요해. 자, 인근 지역은 보죠.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뭐 해야 돼? 속해야 돼. 속하고. 자, 동질적이고, 형이 뭐 있어? 형. 일지계가 있었어. 일지계가 있었는데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형성 요인 중 뭐를 공유할 수 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 돼. 여기 개별 요인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어. 자, 형 일지계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이 같은 거. 인근 지역은 무조건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요인만 같은 범위를 얘기하니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 없어? 없어야 돼.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뭐와 유사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은 몇 개 나올까? 인근 지역은 얘가 있어야 되는데, 속해 있어야 되는데,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인근 지역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와 유사한 지역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일 수 있죠. 인근 지역은 하나지만 유사 지역은 여러 개일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죠. 자, 동일 수급권은 뭐와 뭘 포함한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작년에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소개된 게 있었어요. 자, 얘를 소개했어요. 여기를 별표. 대체 경쟁 관계, 여기 별표. 자, 동일 수급권은 감정평가가 일어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한번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동일 수급권에서 감정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을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내가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래. 그럼 비교를 해야 되겠지. 맞죠? 그럼 얘가 아파트래. 그럼 비교할 건 뭘 비교해야 돼? 비슷한 거, 다른 거? 상가나 공장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아파트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와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얘 비슷한 사례를 여기에서 갖다 했어. 사례를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를 했대. 그러면 지역 요인은 같을까 다를까? 같아.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 개별 요인은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개별 요인은 같을 수 없으니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뭐 했어? 사례에다가 있었어. 뭐? 사시지계면 했잖아요. 사정이 개입되면 사정 보정 없는 걸로 사정 보정하고, 시점은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고, 사시지계면이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례를 갖다 쓰면 지역 요인은 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 개별 요인은 해야지. 면적 따르면 면적 요인도 비교해야 되겠지. 여기 있는 사례를 갖다 쓴다라면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사정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사례를 갖다 쓰려면 사시계면 지역 요인 안 해도 괜찮다요. 지역 요인 같으니까. 맞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동일 수급권은 감정평가가 일어나는 영역인데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겠지. 자, 비슷한 게 존재해야 돼. 비슷한 건 대체제야 다른 거야? 아니, 대체제는 이제 질문을 잘못했어. 대체제는 비슷한 거야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거야. 비슷하니까 대체하는 거죠. 경쟁하는 건 비슷한 게 경쟁해, 다른 게 경쟁해? 비슷한 게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경쟁하지 참이슬과 코카콜라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되니까. 이때 비슷한이라는 말을 무슨 관계? 대체 경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부동산이 성립하고 형성률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이때 관련에 비슷한 관계가 있는 일을 얘기할 때 대체 경쟁 관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수요 공급 관계라고 나오면 안 돼. 대체 경쟁 관계. 그래서 중요한 거, 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걸 동일 수급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합시다.